안녕하세요. 플루저입니다. 오늘은 니체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의 서문 2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2장에서 자유정신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해요. 자유정신은 프리스피릿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자유정신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봐도 무방할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보고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구속되지 않은 본인의 의사대로 판단을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즉 도덕에 구속받지 않는 자신의 가치관대로 행동을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체가 이것을 필요로 한 이유는 아무래도 고독감 때문일 텐데요. 니체는 고독감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 성과가 좋지 못했고 그래서 니체는 자유정신을 고안한 것으로 서술을 하죠. 니체는 이제까지 자유정신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만이 신을 비판하고 악을 옹호했다. 이 이야기와 상통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2장을 보면 니체의 친구에 대한 관점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친구에 대해서 나를 생기 있게 하고 함께 웃으며 수다를 떨 수 있는 존재라고 친구에 대해서 서술을 해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을 가질 부분은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지루해지면 악마에게 보낼 수 있는 용감한 동료들이자 유령으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책에서는 실증이 나면 내버릴 수 있는 이라고 표현을 해요. 친구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은 2장에서 글은 이해가 되지만 의도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 구테어 니체는 자신을 이해하는 친구를 악마에게 보내거나 내팽개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선악의 너머에서 보면 위대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인간은 그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수단이나 장애물이나 방해물 또는 일시적인 휴식처로 생각한다 라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음의 문구를 주목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대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인간이라는 것과 다른 사람을 수단이나 장애물, 방해물, 일시적인 휴식처라고 보는 것일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을 해보면 위대한 존재, 위대한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위대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업적을 세워야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의 중심은 업적에 치우치게 될 거예요. 즉,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공부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이런 일상을 보내게 될 거란 이야기겠죠. 업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대인관계는 어쩌면 사치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시간은 한정적인데 그 시간을 업적을 이루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에 쓰게 되면 업적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될 테니까 따라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업적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관계는 거의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되겠죠. 하지만 업적을 위해서 대인관계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늘 공부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공부하고 남는 시간이 생기는데 그 남는 시간에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공부로 지친 심신을 회복시켜야 하겠죠. 즉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오락이나 여흥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될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어내고자 함이 아니라면 분명히 지지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발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내가 봉착한 문제에 난해함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즉 공부로 나타나는 부산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락만 필요한 게 아니라 타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업적을 세우려는 사람에게 타인은 휴식처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휴식은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앞서 말했듯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어야만 될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지지만 해서는 안 되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어야만 할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안정적인 즐거운 기분을 얻을 수 있고 발견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난해함에 대해서 토로를 하면서 그 난해함으로 얻은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난해해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사람이어야만 하는데, 온전한 휴식은 나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업적을 세우려는 사람에게는 친구란 존재가 휴식을 위해, 휴식을 통해 더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해야 업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는 장애물이자 방해물이 되겠죠. 이 사람에게 우선적인 건 공부이고 차선적인 것은 공부를 위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니체의 경우는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대인관계를 자신의 업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친구를 원할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그들이 지루해지게 되면 악마에게 보낼 수 있는 용감한 동료들이자 유령으로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친구를, 대인관계를 업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니체도 이것이 쉬운 것이라고만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이러한 자신의 이기적인 면을 이해해줄 사람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용감한 동료 또는 믿음직한 친구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그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은 용감해야만 가능할 테니까요. 이런 니체의 친구관이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친구를, 사람을 자신의 업적을 위해, 자신의 업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사용을 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내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니체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것이고요. 이제 화제를 돌려서 자유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니체는 유럽에 자유정신의 소유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자신이 자유정신을 의심하는 마지막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른 책에선 자유정신이 실제의 존재로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확신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니체는 나는 자유정신을 의심했는데 추후의 사람들은 의심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니체는 이렇게 자유정신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니체에 갖는 오해와 관련지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니체를 허무주의자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니체는 자신이 허무주의를 극복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니체의 말이 니체는 허무주의를 부정하지 않고 긍정함으로써 수용함으로써 허무주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건 어폐가 있어요. 잘 수용하느냐의 사람들의 저러한 정리는 허무주의를 인정함으로써 더 이상 허무해지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 말을 다르게 보면 허무주의를 인정함으로써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갖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해는 허무주의의 극복이 아니라 인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것은 니체가 말하는 내용과도 달라요. 그럼 니체는 어떤 식으로 허무주의를 극복한 것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을 텐데요. 니체가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은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바로 영혼의 길을 통해서 허무주의를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길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에게 니체의 이 해법이 더 어렵게 난해하게 만드는 역할을 좀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영원에게는 영원히 반복이 된다는 얘긴데 이처럼 공허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허무함을 느끼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니체는 허무함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대한 허무함을 맛봐서 인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니체의 허무주의의 극복은 모든 대다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극히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니체의 극복 방식을 생각을 해보려면 니체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니체는 앞서 말했듯이 업적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니체의 허무주의의 극복은 업적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니체가 허무주의를 극복한 사람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영원한 반복이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허무주의를 극복하게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니체가 느꼈듯이 니체는 자신의 삶에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음에, 자신의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이 없음에 자신이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하는 것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부단히 노력해서 사람들을 개화시킨다고 해도 니체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사상은 사람들에 의해 제멋대로 이해되고 그러다가 조금씩 옅어져서 사라져버리게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화되어야 할 사람들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고 이런 반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러한 세상에서 니체의 노력은 의미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호수에 돌 하나 던진다고 해서 파동을 잠깐 일으킬 수 있겠지만 호수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잖아요. 분명 노력을 해도 허투루 돌아가게 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영원히 반복적으로 세상에 쏟아져 나온 저 수많은 개화되어야 할 사람들을 보면 답답해지겠죠. 그러나 여기서 관점을 조금만 달리해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영원한 반복을 사람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니체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적용을 해서 보면 니체가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반복이 된다면 니체와 같은 사람은 다시 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세상에. 그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겠지만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니체와 같은 사람도 반복적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건 당연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니체가 노력을 하면, 그래서 니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남기면 니체가 노력해서 남긴 무언가는 다음 생의 니체와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학문의 발달을 살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니체는 천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적인 내용에서 하는데 예술적 천재와 지적 천재의 처지를 구분하여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룰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니체의 현재의 노력은 과연 무의미할까요? 이렇게 나중에 누군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서 그 가치를 알아보고 그런다면은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의 내 상황에는 큰 의미가 있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생각으로 미뤄볼 때 니체는 이제까지 자신이 혼자였다고 생각을 하다가 먼 훗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자신을 이해할 제2의 나, 제2의 니체와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을 갖지는 않게 될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혼자뿐이다. 이런 생각에서 훗날 분명 나 같은 사람은 존재할 것이다. 이런 작은 인식의 변화는 니체와 같은 사람에게는 굉장한 의욕을 주게 될 거예요. 물론 나날이 주어지는 고독의 무게는 크겠지만 허무함을 극복하고 생동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왜냐? 내가 노력하면 후대의 나와 같은 사람에게 분명히 유익한 역할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노력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고 훗날의 사람을 위해서 굉장한 유익한, 유의미한
무언가를 남기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허무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하는 공부나 자신이 가진 생각에 대해서 더 이상 허무하게 느끼지 않고 좀 더 의욕적으로 접근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니체의 허무주의에 대한 극복이에요. 이러한 허무주의의 극복은 대다수의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과업을 이루고자 하는 집단에게서 나타나는 허무주의에 대한 극복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의 허무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노력을 해야만, 변화를 꾀해야만 허무함을 벗어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느낀다면은 벗어날 수가 없죠. 어쨌든 이러한 영혼의 길을 바탕으로 니체는 자신과 같은 자유정신을 확신을 하게 돼요. 이러한 자신의 깨달음을 후대의 자신과 같은 자유정신에게 전달하고자 해요. 허무해하고 고독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말이죠. 그래서 2장의 첫 부분을 보면은 나는 상황이 비관적임에도 격려하는 이 책을 자유정신들에게 바친다라고 니체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너무 허무해하지 말고 고독해하지 말라는 의미로 이 문구를 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2장의 마지막은 자유정신이 나타나는 과정, 즉 어떤 조건에서 어떤 변화를 거쳐 나타나는지 서술하는 것에 대해 언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에 따라서 3장부터는 자유정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2장은 결과적으로 보면 뒤이어 나타날 서문의 전개를 위해 끼워진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중간중간 쓰여진 내용을 보고 추측컨대 니체가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극단적으로 비관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처절하고도 강인한 의지가 돋보이는 장이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2장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3장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